안녕하세요. 신안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2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효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역사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정을 개혁하고 통상을 거부하다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 어땠어요? 나름대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느낀 점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쉬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는 조금 단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한 최대한 수업 시간마다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우리 몇몇 학생들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동영상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한번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본 영상은 저작권이 달려있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정도로 영상을 보시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곳으로 퍼가거나 공유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했는데요. 거기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조선 후기, 우리 조선 내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모로 인해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가 혼란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세도 정치였습니다. 우리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로 대표되는 강력한 가문들이 우리 조선의 정치를 장악해서 왕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행했던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관리들의 모로 인해서 농민들의 땡땡이 증가하였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관리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힘이 센 권력이 굉장히 좋은 세도 가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관직을 얻었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뇌물로 바쳤던 돈을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뜯어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점점 부풀려 나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 힘들어진 농민의 삶들, 그리고 그 안에서 농민들은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화끈한 성격을 가졌던 농민들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이 증가하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봉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회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혼란했고요. 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선 해안가에 서양 선박이 조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바로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요구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언어로 정말 압박을 조선 사람들에게 해보기도 하고요. 자, 또 뭐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조선 외부의 상황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청나라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내부에 영국 상인들로 인해서 마약인, 이게 유통이 되어서 많은 청나라 사람들이 이 마약에 중독이 되었었죠. 이 마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의 종류였어요. 자, 이렇게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중국 관리들은 이 아편들을 모아서 몽땅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영국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 우리는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편전쟁이 우리 청나라와 영국, 그 외에 프랑스, 여러 우리 서양 열강들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두 번째, 중국이 패배하게 되고요. 자, 중국의 수도, 바로, 그렇죠. 베이징이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청나라는 우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열강들이 점점 장악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서양 열강과 청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주도하고 중재하던 러시아는 우리 청나라 영토였던 어디를 차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연해주는 한반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러시아가 내려오면서 조선은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조선 오른쪽에 있는 일본을 살펴보면요. 우리 일본은 태평양 건너에 있었던 미국이 점차 이제 일본한테 접근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미국의 대포 사격과 여러 가지 위협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은 미국과 통상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조선, 청나라, 일본, 동아시아는 우리 서양 세력으로 인해서 점차 혼란해지고 사람들도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조선 내부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세도 가문을 제압합니다. 자,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그런 세도 가문들을 제압하면서 우리 왕권을 강화시키는데요. 자, 먼저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출중하고요. 흥선대원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나라 일을 맡기고요. 자, 그리고 세도 가문이 이 기구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에 참여했었죠. 이 기구를 힘을 약화시킵니다. 바로 그렇죠.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왕권과 연관이 있는 우리 의정부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세도 가문을 점차 제압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 조선 후기 상황에 맞게 법전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데요. 바로 어떤 법전이었냐면요. 그렇죠.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새롭게 편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선의 국가 체제를 점차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도 가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세금도 내지 못해서 나라에 돈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새롭게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토지를 새롭게 파악을 하면서 이런 토지에도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세금을 새롭게 거두면서 나라의 돈을 점차 많이 불리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내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양반들까지 군포라고 하는 옷감과 관련된 세금을 내는 제도, 집에서 세금을 내는 제도, 바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지역의 능력이 좋은 양반들에게 곡식을 빌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곡식을 갚는 제도인 사창제 또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 지역에 공자를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양반들이 그 지역에서 유학 또한 공부하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돈을 거두었던 곳은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이 서원 또한 정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그렇게 흥선대원군은 이런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또한 새롭게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경복궁을 짓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을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경복궁 중건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한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기존의 상평통보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어떤 돈일까요? 그렇죠. 당백전을 발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백전이 우리 각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결국 기존에 있던 상평통보는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고요. 물건의 값은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또 한편으로 힘들어지고요. 백성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면서 불만 또한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3페이지, 교과서 13페이지 내용에 해당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병인양요에 대해서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자,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병인은 바로 1866년, 병인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 무슨 갑자년, 그 다음에 갑신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해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자, 1866년은 병인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인년의 양요, 우리 바다에 요란한 일이 일어난 사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난 것으로서 우리 외국에 있는 세력이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과 갈등을 벌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편전쟁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복습 때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자, 청나라와 서양 세력이 맞짱을 뜬 전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이를 중재하던 러시아는 청나라에게서 어디를 얻었었죠? 그렇죠. 바로 연해주를 얻었었죠. 자, 우리 그 연해주를 얻은 러시아는 남쪽으로, 우리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에 있는 조선에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조선은 러시아가 무섭게 다가오니까 슬슬 긴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충격을 받은 조선. 자, 그리고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신부와 접촉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프랑스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나 조선에 있는 양반들이 서양 놈들은 안 된다. 유교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서 맹렬히 반대를 합니다. 자, 가뜩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양반들의 불만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천주교 신부들을 흥선대원군은 사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병인년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자, 조선 사람들이 프랑스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프랑스 정부는 조선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군대는 바로 한양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한강의 입구인 강화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군대와 한판 붙게 되는데요. 애초에 프랑스 군대가 워낙 강해서 조선의 군대가 결국은 지게 되고요. 이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도를 다시 얻기 위해 양원수 등이 이끄는 조선군은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프랑스 군대는 퇴각하면서도 가만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엇이라도 가져가는 게 프랑스 군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 강화도에 있었던 왕실의 책 창고인 외교장각에서 의궤라고 하는 왕실의 도서들과 그 외에 여러 문화재들도 약탈해 갑니다. 자, 이 의궤는 프랑스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 전까지는 프랑스 박물관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가 병인년으로부터 100여 년 뒤인 201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예 가지고 반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에 빌려주는 대여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병인양요가 있고 나서 2년 뒤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은 조선에 들어와 큰 돈을 벌기 위해 조선 사람들에게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조선 사람들 당연히 거부를 했겠죠. 자, 그래서 단칼에 우리 오페르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마상 입은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일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밤, 오페르트는 몰래 충청도 한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현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막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삽질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컸대요. 자,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달려들게 되고 마을 주민들은 짱돌을 던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페르트와 일꾼들은 총을 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오페르트가 우리 묘를 파헤치는 것은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고 조정은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아버지 묘가 서양인들에게 파헤쳐졌다는 것에 대해 흥선대원군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안에서 서양을 몰아내려고 하는 분위기를 점점 키우게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오페르트가 왜 남현군의 묘를 팠는지 아세요? 네, 옛날부터 조선 사회 안에서는 남현군 묘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붙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우리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우리 한탕 해보자 라고 하면서 남현군의 묘를 팠던 거죠. 결국에는 실패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인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신미양요라고 하는 우리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양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병인양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신미, 바로 1871년 신미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요는 우리 서양 세력이 조선으로 들어와 요란한 일을 벌인 것을 얘기했었죠. 자, 결국 우리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일어난 요란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과연 1871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사건보다 이른 1866년 평양에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들은 평양 사람들에게 상거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평양 사람들은 이들에게 물과 식량을 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밤에 몰래 나와 주민들의 집을 약탈하게 됩니다. 열받은 평양 주민들, 바로 불화살을 쏘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고요.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선원 23명은 모두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은 마침내 미국 본토까지 전달이 되었고요. 미국은 조선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자,
양측은 마침내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고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미양요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시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또 제가 올려드린 다른 유튜브 영상 있죠? 그것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제가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일부 부분입니다. 바로 신미양요의 어떤 구체적인 그 당시 모습을 담아낸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영상도 보았으니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처럼 미국 군대는 지난번 병인양요 때처럼 조선의 강화도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 군대는 광성보 등과 같은 곳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러나 무기와 전투력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조선 군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조선 군인들의 치열한 저항이 있은 직후 미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조선은 다른 나라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자, 프랑스와 미국을 무찌른 조선,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서 기세등등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크게 차오른 조선, 그리고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1871년 신미양요를 극복한 이후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비석의 이름은 척화비라고 합니다. 자, 척은 물리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화는 화해하다 입니다. 즉 서양과 화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뜻을 담은 비석인 거죠. 자, 이 비석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 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즉 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양과 통상을 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정책을 흥선대원군은 곧 이 비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어필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마지막으로 척화비 건립까지.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나요? 자, 이러한 정책은 여러분들 훗날,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상에 있는 의미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부 정책에는 좋은 의미 또한 담고 있어요. 먼저 조선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침입을 했던 외국 세력을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조선 스스로의 힘을 말이죠. 자, 그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좋은 점만 있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한계점, 아쉬운 점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서양과 동양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무조건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막는다는 것은 그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미 이 시기부터 뒤처지게 되었다는 점,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의미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모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국 세력의 조선의 침입과 이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응 정책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볼 거냐면요. 자, 먼저 드디어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이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 일부 관리를 토대로 우리 관리들이 새롭게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개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조선 절대 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외국 세력은 안 돼,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모년에 일어난 우리 옛날 군인들이 반란이 일으켰던 이모군란 또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차차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병인양요서부터 척합이 건립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들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도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퀴즈 풀어주시고요. 제출까지 그리고 완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역사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